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반도체를 못 팔아가지고 끙끙 앓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시켜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증시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제 AI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고. 대표님 요즘 유튜브 성장세가 무섭던데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40만, 100만, 100만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40만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0만도 언젠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매번 뭐 속보효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칠판에도 얘기하고 뭐 이제 대표님 인사이트 담아서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거 하다 보면 좀 머리 아프거나 좀 지겹거나 아니면 이 새로운 거를 매번 또 내가 알아서 또 새롭게 알려준다는 게 이 매너리즘 같은 거 없나요? 저희 이제 요즘에 처음으로 유튜브를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횟수로는 8년 차. 가득 채운 걸로 6년 반 채우니까 요즘에 약간 매너리즘이 처음으로 온 것 같아. 저는 요즘에 이제 챗GPT 덕분에 저희 사고의 깊이가 훨씬 더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많긴 한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하나로 집중해가지고 이걸 깊이 파야 되잖아요. 깊이 파는 거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지난 뭐 40여 년 동안 계속 판 거잖아요. 근데 이제 GPT 덕분에 이게 요렇게도 확장되고 요렇게도 확장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과거에 무슨 뭐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화라든지 막 이런 거를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요즘에는 이러한 사례가 뭐가 있었어 GPT한테 물어보면 또 얘기해주고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서로 핑퐁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지금 GPT랑 이야기하는데 푹 빠져 있다. GPT랑 이야기하다 보면 한 2시간, 3시간 가는 게 시간이 너무 맞아. 빨라요. 요즘에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얘가 알고 있어서 뭐 얘기 한참 하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그냥 요 스타일로 한번 다시 정리해드려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분야에서 이게 좀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는 그런 지적 만족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좀 뭐 컨텐츠를 만들거나 뭐 이런 데 시간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챗GPT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매너리즘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거 좋아요.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자, 시장의 지금 큰 매크로 일단 점검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주목하셨던 거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현재까지는 뭐 언제든지 그러면 수틀리면 그렇죠. 달라질 수 있는 게 트럼프형이지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국가가 왜 싸웠고 결정적으로 얘네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를 정말 심플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너무 소비를 많이 하고 중국은 너무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이제 여기를 소비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생산축이라고 하면은 미국은 생산은 안 하고 소비만 하니까 이쪽에 있는 거고요. 중국은 생산만 많이 하고 소비는 덜 하니까 이쪽에 있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진행되다 보면 중국에서는 물건이 남아 돌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지금 생산을 못 하니까 혹시 중국에서 물건을 못 받아오면은 얘네들은 큰일 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생산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중국에서도 좀 소비를 좀 늘려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밖으로 못 나가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얘도 줄이고 얘도 줄여서 즉 다시 말하면 중국도 생산을 줄이고 미국도 소비를 줄여서 여기서 만날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의 해결 방식이 관세를 부과하고 뭐 이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안 좋은 시나리오였던 거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이 나오는 걸 볼 때마다 혹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잠깐만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결국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서 소비를 늘린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물건이 밖으로 기어 나오지 않도록 중국에서 좀 소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 방안이 조금씩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보면은 G7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가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나왔던 단어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캐퍼서티 글러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글로트라는 단어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옛날에 언제 나왔었냐면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글린스펀 당시 이제 버냉키 전에 연준 의장이었는데 이분이 진짜 나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썼던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내가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가 안 올라가는 거야.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 지금 같았으면 연준이 금리 올리면 금리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왜 안 올라가지? 진짜 이거 진짜 희한하네. 그러면서 그린스펀의 금리 수수께끼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들어봤어. 뭐지? 왜 안 올라가는 거지? 이런 거 얘기하는데, 2005년에 이제 버냉키가, 그거 제가 알았어요. 네. 그거 세이빙 글러트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러트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나온 거죠. 그때는 세이빙이었고 지금은 이제 캐퍼서트인데 그 차이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아니 저기 돈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쟤네들이 중국하고 일본 쟤네들이 너무 넘쳐나서 쟤네들이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는 됐다는데 자꾸 나한테 돈을 빌려주네.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사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는데 쟤네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세이빙 글러트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넘쳐났던 시대라는 얘기고 그럼 지금은 무엇가 넘쳐나냐라고 생각해보면 중국의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G7에 있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같은 국가도 중국에서 자동차를 너무 싸게 너무 만들어 버리니까 독일이 너무 힘들어진다. 중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도 좀 생산량 좀 줄이고 그리고 소비를 좀 늘리는데 중국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 방안이 그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이제 지금 협상이 수가 틀려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부정적이었을 텐데, 다행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90일 이제 유예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핵심 이슈에 양측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또 어려워지는 거죠. 네, 다시 또 어려워질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이대로 가서 여기서 만난다. 당연히 그게 순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방향은 그쪽으로 정해진 것 같다. 큰 방향은 정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 중간중간에 합의가 잘 안 됐을 때 나오는 노이즈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쨌든 미국의 대중 간소율이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간소율이 125에서 10%를 각각 한 115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럼 현재까지 누구의 승리인 거죠? 미국이 승리인 거예요? 중국이 승리인 거예요? 아니면 누구도 승리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썼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고 그 부작용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쫄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협상이 완료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언론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진짜 힘들었다라는 것만 부각이 됐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은 중국도 이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나 관세 붙여도 상관없어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협상장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협상의 의지는 이제 강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누가 양보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중국이 좀 더 양보를 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국이 미국 수출이 이제 큰 타격을 입을 텐데 어쨌든 미국은 중국에 30% 관세 때린 거고 중국은 미국에 10% 관세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중국이 좀 더 불리한 거잖아요. 실제로도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훨씬 많죠.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제한적인데 중국이 이제 30%의 관세를 맞는다고 하면 중국의 제품이 경쟁력이 떨어지냐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수출은 계속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협상을 계속 하겠죠. 중요한 물건들이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거는 그래도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선에서 무마가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싸움 그러니까 AI, 무기, 안보, 군사 이런 것과 관련된 제품들은 또 다시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서로 치고받고 뭐 145% 하고 막 치고받을 때는 그때는 뭐 몰라 나도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다가 잠깐만 진정하고 먹을 건 먹고 그러고 싸우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AI와 관련된 뭐 반도체와 관련된 지금 핵심 부품과 관련된 이런 논의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쨌든 중국이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이 입을 텐데 생존층 어떻게 모색할까요,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저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트럼프가 지난주에 중동에 가서 계속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연일 새로운 뉴스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우디랑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빈살만이랑 만났어요. 근데 이제 카타르 UAE도 만났죠. 근데 그때 이제 잘 보시면은 바이든을 만날 때는 악수도 하기 싫어서 이제 주먹 악수를 했었던 반면에 트럼프한테는 엄청난 환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트럼프도 사우디에게 엄청난 걸 줬다는 얘기인데 뉴스를 보면은
이상하다. 뭔가 저기 그 사우디가 미국한테 준 것 같지. 미국이 사우디한테 뭐 준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과거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입니다. 네. 뭐 AI입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와, 진짜 그 말이 현실화가 되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벤트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탄소 기반의 경제였기 때문에 원유라는 것이 진짜 중요했던 거예요. 사우디에서 그냥 기름 뜨면 나오는 그 원유, 네. 이게 진짜 중요했었던데 지금은 이 중요한 것의 중요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 같고 데이터, 그리고 AI, 기술 이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970년대에 사우디와 미국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썼던 계약이 뭐였냐면은 안 그래도 미국은 지금 달러가 흔들려가지고 기축통화가 되네 마네 그때 당시에 있었고 사우디는 여기 기름이 많다고는 하는데 이거 어디서 썼는지 잘 모르겠고 이럴 때 미국에서 사우디한테 가서 야, 그 기름 나한테만 팔아. 그리고 나한테 팔 때 거래할 때 다른 나라에서 이거 살 때도 너 달러 달라고 해. 달러로 거래하게 해. 이러면서 서로 간에 윈윈이 됐었죠. 왜냐하면 사우디에 지금 흘러다니는 그 기름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었고 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탄소 기반 경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도 사우디 덕분에 상당히 좋아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윈윈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름을 주고 달러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달러를 받으면서 사우디가 부자가 됐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가 다 부자는 국민들이 다 부자는 아니면 어쨌든 부유해졌어요. 기름 팔아가지고. 부유해졌죠. 근데 그 달러를 가지고 이번에 미국한테 다시 주면서 뭘 받았냐면 AI를 받은 거예요. 맞아. 반도체를 받은 거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은 그동안엔 미국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미국이 반도체를 중국한테는 안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근데 중국만이 아니에요. 미국은 나름대로 지도를 짜가지고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쟤네들한테는 반도체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이거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거를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나라는 줘도 되는 나라. 중국 절대 주면 안 되는 나라. 사우디 좀 애매한 나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우디한테 전격적으로 지금 AI 반도체를 주겠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이 짓자. 이런 식으로 협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줬던 AI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AI는요. 지금 여기서 주는 AI는 단순히 챗GPT 만들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우디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을 수출해 주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과거에 뭐 F-16, F-17 뭐 이런 비행기를 줄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우리나라한테 F-30 뭐 팔 때 야, 이거 아무한테나 파는 거 아니야.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니네들 우리 동맹이니까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좋겠죠. 이번에는 지금 AI를 트럼프가 가가지고 주면서 야, 이거 내가 돈 받고 파는 건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다. 야, 이거 내가 엄청 수혜를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AI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수를 쳐주고 이랬던 것 아닌가. 그러면 이 쌍방 간의 거래는 굉장히 좋은 딜로 나중에 기억될 가능성이 큰 게 미국이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기업들이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반도체를 못 팔아가지고 끙끙 앓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시켜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증시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네. 지난주에 이제 관세 협상도 있었지만 이 뉴스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미국의 AI 시장에 좀 다시 상승에 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쵸. 이제 AI가 그동안에 이제 관심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AI가 살 데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살 때 진짜 많았는데 조금씩 문호를 열어주는데 그 문호를 열어주는 것 자체에도 트럼프는 레버리지 삼아서 야, 이거 아무한테나 파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돈 있다고 사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돈도 받고, 실리도 챙기고, 안보의 동맹국으로서 이게 그 스크럼도 짜고,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이거 AI 내가 줄 텐데, 너 중국한테 이거 주면 너 끊어버린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중국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AI라든가 반도체가 미국에서도 안보와 관련된 이제 분야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사우디나 카타르, UAE 이런 쪽에 중동에 준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한테도 주고 뭐 일본한테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우디가 돈이 많죠.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명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랑 제일 막, 저러다가 쟤네들 중국이랑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야, 이거 줄 테니까 너 우리한테 붙어. 정확하게 붙어. 알겠지? 뭔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단도리를 칠 수 있는. 협의가 되어 있을 수도 그죠. 단도리를 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냐. 이제, 물론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저희 추론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설득력이 있는 논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신용등급이 강등됐죠? 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처음 강등됐을 때는 진짜 놀랐는데, 이제 한 3번째쯤 되니까, 아직 강등 안 됐었나? 미국이 아직 강등 안 됐었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물론 부정적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신용등급도 강등됐는데 니네들이 무슨 감세야. 세금을 어떻게 낮춰, 니네들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그 감세. 이런 게 좀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건 맞아요. 근데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베센트 장관이 했던 얘기를 보면 이 베센트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신용등급 떨어진 건 알겠는데, 자 그럼 신용등급 떨어져가지고 미국 국채 안 사도 미국 금리 올라간다고? 뭐 금리 올라갈 수도 있지. 근데 진짜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손정희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 돈 싸들고 와가지고 미국에다가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돈 빌려주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저 무디스 잘 모르고 지금 뒷북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등급 강등 이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인 건 맞다. 그러나 다만 이게 이제 그 시장에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진 않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우디라는 물꼬가 트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뉴스로 나왔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건 맞다.